그녀는 10년간 북한의 교단에 섰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체제의 위대함을 가르쳤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업 중 굶은 학생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 이상 그 교단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두만강을 건넌 여교사가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적인 북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기서 지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함경남도 함흥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역당 기관에서 일하는 하급 관료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었다. 집안은 북한 기준으로 중간 정도였다. 굶지는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그 경계 어딘가의 삶이었다. 어머니가 교사였다는 것이 지영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곁에서 보았다. 분필 냄새와 교과서 냄새가 집 안에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퇴근하면 그날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학생이 질문을 잘했다는 이야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아이를 보며 뿌듯했다는 이야기. 지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다. 함흥사범대학에 진학한 것은 그 흐름의 연장이었다. 조선어 문학을 전공했다. 문학을 좋아했다. 시를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읽을 수 있는 문학과 쓸 수 있는 글의 범위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언어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을 좋아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 중학교에 배치되었다. 조선어 문학 담당 교사였다. 첫 수업 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던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30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영은 그 기대를 채워주고 싶었다. 처음 몇 년은 열정적이었다. 수업 준비를 꼼꼼하게 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려 했다. 어떤 학생이 글을 잘 쓰는지, 어떤 학생이 읽기를 힘들어하는지, 어떤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배가 고파 보이는지. 그 마지막 부분, 배가 고파 보이는 학생들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갔다는 것을 지영은 나중에 떠올렸다. 수업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 조선어 문학 수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다. 위대한 수령의 말씀을 분석하고 체제의 우월함을 담은 시를 해석하고 혁명 정신을 다룬 소설을 가르쳤다. 지영은 그것을 가르치면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교사로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지영은 학교 안에서 신뢰받는 교원이 되었다. 수업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좋은 선생님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에서도 모범 교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북한 교사였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그 안에 조용한 균열들을 쌓아가고 있었다. 지금 지영은 한국에 살고 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북한에서 10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꿈꾸고 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영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가장 낯선 것은 풍경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쫓기는 것 같지 않았다. 말을 할 때 눈치를 보지 않았다. 웃을 때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그 자연스러움이 지영에게는 오랫동안 낯설게 느껴졌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안전했다. 밥이 나왔고 따뜻한 방이 있었고 한국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몸이 문제였다. 북한에서 10년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지낸 것,
탈북 과정에서 굶주리고 혹사당한 것이 한꺼번에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다. 잠을 자도 피곤했다. 어깨와 목이 항상 뭉쳐 있었다. 두통이 자주 왔다. 하나원 담당자가 약국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다.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고. 영양 보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지영은 생전 처음으로 한국 약국 문을 열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다. 진열대에 가득 찬 약들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약사가 다가와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다. 지영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자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고 했다.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자기 전에 다리에 뿌리면 빠르게 흡수되고 효과가 좋다고 했다. 경구 복용보다 흡수율이 높다고도 했다. 지영은 반신반의하며 샀다. 북한에서는 몸이 아프면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약이 있어도 살 돈이 없었다. 뿌리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설명대로 다리에 뿌렸다. 다음 날 아침이 달랐다. 밤새 쥐가 나지 않았다. 일어나는 것이 전날보다 가벼웠다. 두통도 덜했다. 북한에서는 교사로 10년을 일하면서도 이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몸이 힘들면 그냥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사가 자신의 증상을 듣고 맞는 것을 찾아주었다. 그 경험이 지영에게는 단순한 건강 회복 이상의 의미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직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10년간 교단에 섰던 여교사가 어떻게 두만강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균열은 천천히 왔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조금씩 금이 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영은 오랫동안 그것이 균열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교사로 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다. 조선어문학 수업에서 혁명 소설을 가르치던 중이었다. 소설 속 인물들은 항상 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희생이 아름답고 당연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지영은 그 내용을 수십 번 가르쳐왔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왜 단 한 번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흔적이 남았다. 이후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과서를 볼 때마다 그 흔적이 가끔 떠올랐다.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학생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배가 고파 보이는 학생이 늘었다.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아이들이 늘었다. 지영은 그것을 보면서 수업 내용과 교실 현실 사이의 간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교과서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교실 안의 아이들은 달랐다. 7년 차가 되던 해, 지영은 처음으로 남한 문화를 접했다. 장마당에서 몰래 유통되는 USB였다. 한국 드라마의 짧은 장면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소리도 작게 들었다. 하지만 그 안의 세계는 충격이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선택하고 있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음식이 넘쳤다. 지영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체제의 우월함을 담은 시를 가르쳤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다. 지영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날과는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 느낌이 불편했다. 지우려 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영이 가르친 내용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과서는 그대로였고 수업 지침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지영의 눈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날이 늘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왔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오전 두 번째 수업이었다. 지영은 교단에 서서 시 한 편을 읽어주고 있었다. 혁명의 정신을 담은 시였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따라오고 있었다. 시를 절반쯤 읽었을 때 앞줄에서 소리가 났다. 작은 소리였다. 의자가 쓸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지영은 읽던 것을 멈추었다. 앞줄의 학생 하나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15살 여학생이었다. 이름은 순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지영은 즉각 교단에서 내려왔다. 순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의식이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렸다. 창백했다. 입술이 말라 있었다. 지영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다른 학생을 시켜 물을 가져오게 했다. 순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이는 몸에 힘이 없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지영은 그 순간 아이가 얼마나 먹지 못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뼈가 느껴질 만큼 마른 팔이었다. 물을 마시게 하면서 괜찮냐고 물었다. 순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쓰러진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수업은 그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순이를 보건실로 데려가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킨 뒤 지영은 교무실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잠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아까 읽던 시의 구절이 맴돌았다. 풍요로운 조국, 행복한 인민, 위대한 수령의 품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구절과 순이의 차가운 손이 겹쳤다. 너무 가벼운 그 팔이 겹쳤다. 지영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10년간 가르쳐온 것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거짓말이 아이들을 굶주리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구조의 일부였다. 10년 동안 그날 이후 지영은 교단에 서는 것이 달라졌다. 겉으로는 같은 수업을 했다.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알미 매일 교단에 올라설 때마다 무겁게 짓눌렀다. 순이가 쓰러진 이후 지영은 더 적극적으로 외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우연히 접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알고 싶었다. 자신이 10년간 가르쳐온 것이 얼마나 다른 세계와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장마당에서 외부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로를 조심스럽게 찾았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였다. 이전에 짧게 본 것보다 더 긴 내용을 보았다. 드라마 안의 세계는 볼수록 충격이었다. 등장인물들이 식당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먹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 반론을 제기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졌다. 지영의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 다음은 외부 라디오였다. 중국 쪽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지영은 그것을 구해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었다. 북한을 다루는 외부 방송이 있었다. 수용소 이야기, 공개 처형 이야기,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 내부에서 철저히 차단된 이야기들이었다. 지영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외부에서 분석한 북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체제에 충성하도록 세뇌하는지,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지영은 자신이 그 시스템의 실행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였다. 지영은 매번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라디오는 숨겨두었고 USB는 사용 후 파기했다. 집 안에서도 창문을 닫고 소리를 최소화하고 누군가 올 경우를 대비한 위장을 준비해 두었다. 그 이중 생활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 낮에는 교단에서 체제를 가르치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체제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두 개의 삶이 하나의 몸 안에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지영은 알고 있었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었다. 학교 안에는 보위부의 눈이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를 감시하고 그 보고가 상부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영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은 동료 교사 한 명의 태도가 달라졌을 때였다. 박 선생이라고 불리는 40대 여교사였다. 평소에는 무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지영의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교무실에서 대화할 때 유독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지영의 수업을 참관하겠다고 자원한 적도 있었다. 참관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끼리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공식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박 선생의 시선이 달랐다. 수업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영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지영은 그것을 느끼면서 수업 중에 더 조심했다. 단어 하나, 억양 하나까지 신경 썼다. 어느 날 박 선생이 지영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다. 몸이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그날 이후 지영은 모든 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했다. 교무실에서의 대화를 줄였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혼자 있는 것을 피했다. 박 선생과는 오히려 더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의심받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여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안에서의 감시, 집 주변에서 가끔 보이는 낯선 시선들, 외부 정보를 접하기 시작한 이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는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실제 감시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이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이든 아니든 더 이상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결심은 순이가 쓰러진 날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굳어진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교무실에서 조용히 돌던 이야기는 달랐다. 보위부에 연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발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 교사가 접한 것이 자신이 접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었다. 라디오, 드라마, 외부 정보,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아니, 박 선생의 감시가 계속된다면 시간 문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만이 결심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순이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다. 10년간 가르쳐온 것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그 구조의 일부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이 교단에 계속 서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공포가 먼저 왔다. 혼자라는 것이 가장 무거웠다. 함께 갈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없었다. 부모님은 연로했다.
자신 하나만 감당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결심을 가능하게 했다. 함께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영은 그날 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이 방에서 보낸 시간들, 이 마을에서의 기억들, 그것들을 두고 가야 했다. 무겁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결심을 굳힌 뒤 지영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지영은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브로커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학부모 중에 장마당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동안 가끔 마주치는 얼굴들이었다. 지영은 그중 오래 알고 지낸 한 학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다. 국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냐는 말을 자연스럽게 흘렸다. 그 학부모는 잠시 지영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며칠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닷새 뒤 그 학부모가 이름 하나를 알려주었다. 청진 쪽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였다.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영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했다. 부족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금반지도 팔았다. 간신히 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함흥 외곽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였다. 50대 남자였다. 표정이 없었고 말이 적었다. 돈을 확인하고 경로를 설명했다. 강을 건너는 지점, 건너는 시간, 건넌 뒤 찾아갈 연락처. 여자 혼자라는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이인신매매 조직이 있다고. 절대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져 있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다. 출발일은 2주 뒤였다. 그 2주가 함흥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출발 전날, 지영은 마지막으로 학교에 갔다. 결석하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평소처럼 퇴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교문을 들어서면서 지영은 학교 건물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10년을 드나든 곳이었다. 이 건물의 냄새, 복도의 소리, 교무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일이면 볼 수 없을 것들이었다. 첫 번째 수업은 3학년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지영은 앉으라고 하고 교단에 섰다. 30명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과 마주쳤지만 오늘의 이 시선들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다.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 가르칠 내용은 혁명 시인의 작품이었다. 지영은 평소처럼 시를 읽었다. 평소처럼 해석했다. 평소처럼 학생들에게 물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면서, 이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을 알면서 교단에 서 있었다. 수업 중간, 창가 쪽에 앉은 학생 하나와 눈이 마주쳤다. 평소에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였다. 지영이 작문 숙제에 칭찬을 많이 해준 학생이었다. 그 아이가 지영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지영은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다. 지영은 잠시 빈 교실에 혼자 있었다. 칠판에 자신이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시의 구절이었다.
지우개로 천천히 지웠다. 글씨가 사라지면서 칠판이 다시 깨끗해졌다. 지영은 그 깨끗한 칠판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퇴근 무렵 복도에서 박 선생과 마주쳤다. 박 선생이 내일 봐요 라고 했다. 지영은 내일 봐요 라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교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지영은 오랫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짐이 많으면 눈에 띄었다. 옷 몇 가지와 비상식량, 그리고 브로커에게 전달할 나머지 돈이 전부였다. 책장을 바라보았다. 10년간 수업을 준비하며 쌓아온 자료들이 있었다. 직접 만든 학습 자료들, 학생들의 글을 모아둔 파일들. 그것들을 가져갈 수 없었다. 가져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 자료들은 자신이 떠나보내고 싶은 삶의 것들이었다. 어머니 사진을 찾았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가져가고 싶었다. 하지만 잡혔을 때 발견되면 가족이 연루될 수 있었다.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을 떼는 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다. 가야 할 가족이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언니였다. 말하고 싶었다. 가겠다고, 잘 살겠다고, 방법이 생기면 소식 전하겠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알게 되면 막을 것이고, 막으면 떠날 수 없었다. 알게 된 후 혹시라도 언니에게 화가 미칠 수 있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언니를 지키는 것이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비해둔 짐을 들었다. 집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바람이 불었다. 지영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잠금 소리가 울렸다. 그것이 이 집과의 마지막 소리였다.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어두운 함흥의 골목이 이어졌다. 10년간 매일 오가던 길이었다. 그 익숙한 길이 오늘은 달랐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걷는 것은 그 길을 처음 걷는 것과 비슷하게 낯설었다. 함흥에서 국경지대까지의 이동은 기차를 이용했다. 새벽 첫 기차였다. 승객이 많지 않았다. 지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두웠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향했다. 혼자라는 것이 기차 안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혼자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영은 그들 사이에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시선을 낮추고 말을 하지 않고 존재를 줄였다. 검표원이 다가왔다. 서류를 내밀었다. 브로커가 준비해준 위조 서류였다. 친척 방문 명목이었다. 검표원은 서류를 보고 돌려주었다. 지영은 표정을 관리하며 서류를 챙겼다. 국경지대에 내린 것은 오전이었다. 이 지역은 처음이었다. 낯선 곳이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이동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여성이 나왔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창문 밖을 볼 수도 없었다. 지영은 가만히 앉아 기다렸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었다. 협조자가 강가까지의 경로를 알려주었다. 경비대 초소의 위치, 순찰 시간대, 피해야 할 구간들. 지영은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다. 여자 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더 조심해야 했다. 더 조용히 움직여야 했다. 강가에 도달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다. 강 냄새가 났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지영은 강변에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물가로 다가갔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졌다. 겨울 끝자락이었다. 강은 얼지 않았지만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영은 숨을 참지 않았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했다. 패닉이 오면 안 되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다. 강바닥의 돌들이 불규칙했다. 한 발씩 무게를 실으며 확인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치마가 물에 잠겼다. 평소의 무게가 아니었다. 젖은 옷이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 숨이 가빠졌다. 차가운 물이 복부를 감싸는 순간 몸이 반응했다. 횡격막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영은 그 순간을 버텼다. 멈추면 더 위험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강 중간에서 저 멀리 불빛이 움직였다. 북한 쪽 강변의 순찰이었다. 지영은 즉각 몸을 낮추었다. 물속에 턱까지 잠겼다. 머리카락이 물에 닿았다. 차가움이 목까지 올라왔다. 눈만 내놓고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가 멈추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물속에서 완전히 정지했다. 몸이 떨렸다. 차가움과 공포가 뒤섞인 떨림이었다. 불빛은 한참을 머물다가 방향을 틀었다.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했다.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더 기다렸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몇 걸음은 발에 감각이 없었다. 몸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이 닿았다. 물 밖으로 나왔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영은 강변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울 것 같았다. 참았다. 울 시간이 아니었다. 이미 물에 젖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연락처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그녀는 젖은 채로 걷기 시작했다. 강을 건넜다. 살아서 건넜다. 강을 건넌 직후 지영은 브로커가 알려준 연락처를 찾아 이동했다. 젖은 몸으로 어둠 속을 걸었다.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 방향을 계속 확인하면서 걸었다. 1시간이 지나 지정된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여성이 나왔다.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였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뜨거운 물을 한 컵 주었다. 지영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제야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창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조선족 여성은 하루에 한 번 밥을 가져다 주었다. 말이 없었다. 지영도 말을 줄였다. 서로 최소한의 것만 주고받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 최소한이 이 상황에서는 전부였다. 며칠이 지나 다음 단계가 전달되었다. 더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다. 국경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이동은 트럭 짐칸을 이용했다. 밤에 출발했다. 짐칸 안에는 화물들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다. 어둡고 비좁았다. 냄새가 났다. 흔들렸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음 루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그 기간 동안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직면했다. 강을 건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다.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브로커가 경고했던 것들을 매 순간 기억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인신매매 조직의 접근을 경계할 것. 중국에서 여성, 탈북자가 처하는 위험은 단순한 강제 송환만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면서 더 조심했다. 더 경계했다.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결정이 빠르고 움직임이 가벼웠다. 중국에 온 지 2달이 지날 무렵 첫
번째 위기가 왔다. 머물던 지역에 공안 단속이 들이닥쳤다. 새벽이었다. 차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영은 자다가 깼다. 즉각 반응했다. 뒷문으로 나와 어둠 속을 달렸다. 혼자 달리는 여성이 새벽에 골목을 뛰는 것 자체가 눈에 띄었다. 지영은 달리다가 전략을 바꾸었다. 골목 안쪽의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달리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안전했다. 창고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들이 지나갔다. 멀어졌다. 1시간을 기다린 뒤 창고를 나왔다. 두 번째 위기는 더 위험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접근했다. 혼자 이동하는 조선족 여성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지영은 즉각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틀었다. 남자들이 따라왔다. 빠르게 걸었다. 사람이 많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통과했다.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동했다. 그날 이후 이동 방식을 바꾸었다. 혼자 움직이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탈북자들과 최대한 함께 움직였다.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혼자보다는 나았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넉 달을 넘어가면서 몸이 한계에 가까워졌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항상 긴장 상태였다. 10년간 교사로 살아온 몸이 이 상황을 버티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순이가 쓰러지던 날 시작된 결심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루트가 연결된 것은 중국에 온 지 5달이 지난 뒤였다.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이동하는 경로였다.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다. 지영은 다시 짐을 챙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것은 북한을 떠난 지 7달이 지난 뒤였다. 중국에서 라오스 산길을 넘고 메콩강을 건너고 태국까지 이동하는데 2달이 더 걸렸다. 방콕의 더위가 낯설었다. 함흥의 겨울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 뜨거운 도시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길에 지영은 걸음이 느려졌다. 도착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7달 동안 목표였던 곳이 이제 눈앞에 있었다. 태극기가 보였다. 지영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왔다. 참지 않았다. 7달 만에 처음으로 참지 않았다. 대사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원 확인과 기본 면담을 마치고 열흘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항 안의 소리들, 사람들의 움직임, 한국어 안내 방송, 낯선 것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낯선 것들 안에 익숙한 것이 있었다. 언어였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지영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들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지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했다. 다시 가르치고 싶다고. 이번에는 진실을 가르치고 싶다고. 교사 자격 인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교원 경력이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의 교원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했다. 공부를 다시 해야 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했다. 지금 지영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다. 논문 주제는 북한 교육 시스템의 실태와 개선 방향이다. 10년간 그 시스템 안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순이의 이름은 기억한다. 글쓰기를 잘했던 창가 쪽 학생의 얼굴도 기억한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얼굴들이 지영을 계속 걷게 한다.
오늘도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한다. 두만강을 건넌 그 손으로 펜을 잡는다. 중국 골목을 달리던 그 발로 학교 복도를 걷는다. 10년간 거짓말을 가르쳤던 그 입으로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새로운 교단이 기다리고 있다.